8장에서는 배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과 함께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방식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 값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인티저, 플로트, 더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스트링과 같은 타입을 이용을 해갖고 각각의 데이터 값 이런 것들을 지역 변수에 저장을 하고 이 지역 변수의 값을 읽어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8장에서는 각각의 데이터 값이 아닌 여러 개의 데이터 값을 하나의 묶음 형태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배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을 어떻게 선언하고 초기화하고 그리고 배열 내에 있는 개별 요소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읽고 또는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배열에서 사용하고 있는 for each라는 명령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bar라는 데이터 타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서는 예외 처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네요. 또한 자동 구현 프로퍼티 중에 하나인 getter 전용 자동 프로퍼티, 이것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예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퍼티들을 어떻게 초기화를 하는지, 자동 이니셜라이저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갖고 프로퍼티를 초기화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을 만들어 놨는데 이 배열을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이 배열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배열, 사각형 배열, 그 외에 지그재그형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가변 길이, 즉 인수를 전달할 때, 메소드의 인수를 전달할 때 가변 길이, 즉 길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키보드에서 인수를 읽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로 전달하는 방법, 이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대해서는 배열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 부분에서는 예외 처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제를 가지고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 배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차원 배열, 그리고 가변 인수 목록, 그리고 명령어 라인으로부터 인수를 가져오기,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앱을 개발하면서 앱이 구동되는 순서를 정의한 것이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알고리즘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데이터 구조입니다. 즉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놓느냐, 이런 것들을 데이터 구조 또는 자료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구조는 서로 관련된 데이터 항목들, 여기서 데이터 항목은 데이터 값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집합 형태로 모아놓은 것, 즉 컬렉션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데이터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작은 데이터 항목들은 모두가 동일한 타입으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데이터 자료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데이터 자료 구조의 대표적인 형태는 지금 소개하고 있는 배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2장, 이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데이터 구조의 발전된 형태인 리스트, 큐, 바이너리,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구조를 배우게 될 겁니다. 배열은 고정 길이의 엔티티들입니다. 즉 배열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 배열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항목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형태, 이것이 배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값들을 모아놓은 작은 요소들, 이런 것들을 그룹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배열입니다. 그리고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이 요소들의 타입은 모두가 동일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7장에서 우리가 참조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참조 타입이라는 것은 메모리상의 특정 위치에 대한 주소를 저장한 지역 변수, 이것을 참조 타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열도 마찬가지로 참조 타입이다. 즉 배열 이름은 참조 타입입니다. 그리고 배열 내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은 값 타입 또는 참조 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8장 뒷부분에서 예제를 갖고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내에 있는 특정 요소,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요소 값을 읽어올 거나 또는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배열 이름을 가지고 색인이라고 하는 배열의 요소 위치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방법은 다음 장에 나옵니다. 배열을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12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시스템으로부터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12개의 메모리 공간을 갖고 온 이 주소, 이것을 C라는 배열 이름으로 값을 할당하게 되는 거죠. 즉, C라는 지역 변수 내에는 오른편에서 만들어 놓은 이 메모리 공간에 주소 값이 저장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 마냥 배열의 이름은 참조 타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소 값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참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열의 타입은, C라는 이름의 타입은 인티저의 꺽쇠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C라는 지역 변수가 정수형을 모아놓은 배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개의 이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각각에 있는 요소에 접근할 때 보시는 바와 같이 꺽쇠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꺽쇠 6번째, 이것은 0값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열의 첫 번째 요소는 0번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0번째 색인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마지막은 11로 끝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12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0번째에서 시작해서 11번째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꺽쇠 12와 여기서 얘기하는 11,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12는 12개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11은 11번째 요소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 꺽쇠 표시를 해준 겁니다. 두 개의 차이를 분명히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거는 만들기 위해서 12개를 만든 거고, 이건 11번째를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에 C 꺽쇠 12라고 쓰게 되면은 이 메모리를 빌려온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예외 처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 마냥 배열의 각각의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꺽쇠 안에 이 색인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앞에서 12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0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11번째에서 끝나게 됩니다. 배열이. 자, 배열의 첫 번째 요소는 0번째라는 건, 그리고 모든 색인은 음수가 아닌 정수여야 됩니다. 즉 0으로부터 시작하는 양의 정수로 이 색인, 즉 꺽쇠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들은 0부터 시작해서 양의 정수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배열의 길이는 length라는 프로퍼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length. 자, 여러분들은 length라는 프로퍼티를 이 배열 내에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은 C# 컴파일러는 여러분들이 배열을 만들게 되면은 length 프로퍼티를 자동으로 이 배열 내에 집어넣게 됩니다. 자, 코드에서 정수형의 5개의 배열을 만들어 놓고 이 배열의 주소를 array라는 배열 이름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length라는 프로퍼티를 한번 써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 array 여기 있는 것, 그리고 length라는 프로퍼티를 여러분들이 이 배열 내에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이 프로퍼티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출력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5가 나왔습니다. 즉 5개를 만들어 놓은 그 배열의 전체 크기 5가 출력된 걸 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배열의 길이는 그 배열 이름을 써서 length 프로퍼티를 호출하면은 그 배열 내에 있는 요소들이 몇 개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배열은 객체이기 때문에, 즉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만들게 됩니다. new라는 키워드를 써갖고 12개의 정수형이 저장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됩니다.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배열 생성 표현식을 사용해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것. 그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C라는 지역 변수에 할당하게 됩니다. 자, C라는 지역 변수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16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의 OX는 16진수를 의미하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982,
이거는 주소값을 의미해요. 16진수로 표현된 주소값. 즉 C에 있는 C라는 지역 변수에 있는 데이터 값은 오른편에 만들어 놓은 배열에 주소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통해서 각각의 배열 요소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에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하나는 오른편에 있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왼편에 있는 이 C라는 곳에 이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할당하는 것. 근데 이 두 가지 작업을 하나의 명령문을 만드는 것 말고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명령문으로 분리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에서는 인티저 배열을 저장할 수 있는,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C라는 지역 변수를 만들고, 두 번째 줄에서는 이 지역 변수에 new라는 배열 생성 표현식을 써서 메모리 공간을 만들고 그 주소를 C에 할당하는 것. 이렇게 두 줄로 나눠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명령문에 두 가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배열을 처음 만들었을 때, 즉 초기값, 배열 내에 있는 각 요소들의 초기값은 숫자인 경우에는 0으로 모두 초기화가 됩니다. 불 타입인 경우에는 false로 초기화됩니다. 만약에 참조 타입인 경우에는 null로 배열 요소들이 모두 초기화됩니다. 배열 선언에서, 즉 앞부분 이렇게 배열 선언을 할 때, 이 꺽쇠 안에 배열 크기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됩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오른쪽에서 12개를 만들었으니까 12개를 의미하는 12를 이 꺽쇠 안에 표시를 하게 되면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반드시 배열의 크기를 의미하는 이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new라는 키워드가 써 있는 부분에서만 이 꺽쇠 안에 숫자를 넣어서 이만큼의 배열 요소를 갖고 있다 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꺽쇠 안에서는 숫자를 넣으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배열을 얘기를 할 때 고정 길이의 엔티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배열은 고정 길이의 엔티티, 즉 배열을 만들 때 개수를 정해놓았으면 그 개수만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12개를 만들어 놨다면 12개의 요소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C샵에서는 이 배열의 크기를 재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즉 대문자로 시작하는 array라는 스태틱 클래스에 있는 resize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배열의 크기를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수형 5개의 배열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 메모리 공간의 주소, 배열의 주소를 array라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array라는 지역 변수의 주소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자, 만들어 놨으면은 이 배열 0번째 위치에 10이라는 값을 할당하고 1번째는 20, 2번째는 30, 세 번째는 40, 네 번째는 50. 자, 이렇게 5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는 0부터 시작해서 array.length property,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배열 array라는 곳에 프로퍼티를 여러분들은 length라는 프로퍼티를 이 배열 내에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퍼티입니다. 즉 배열 내에 요소가 몇 개 있는지를 숫자로 만들어 주는 것, 이게 length 프로퍼티가 하는 역할입니다. array.length 하면은 5가 만들어지겠죠. 자, 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서 카운터, 즉 개수 0부터 시작을 해서 배열의 크기 바로 전, length 하면은 5가 되겠죠. 그러나 5번째는 없기 때문에 하나 적은, 작다라는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array, 즉 array 있는 거 카운터 0번째 시작해서 4번째로 끝나는 그 지점까지
화면에 출력하는 내용입니다. 자, 출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초기화된 형태 10부터 20, 30, 40, 50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현재는 4개의 크기를 갖고 있는 5개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리사이즈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자, 대문자로 시작하는 클래스를 호출합니다. 스태틱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점 리사이즈. 자, 여기 다음 번에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그런데 ref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써야 됩니다. ref라는 키워드는 8장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ref 그리고 배열의 이름. 자, 현재는 5개 있는 배열의 이름. 자, 이것을 몇 개의 크기로 할 것이냐? 6개의 크기로 해봅시다. 하나만 더 증가시켜 봅시다. 자, 증가시킨 다음에 array 총 6개가 되니까 제일 끝에 있는 요소는 색인이 어떻게 될까요? 5가 되겠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여기에 100이라고 집어넣겠습니다. 100이라고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물을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사이즈한 결과입니다. 자, 돌려볼까요? 자, 앞부분 여기까지는 이전 초기 값들을 넣어놓은 건 50까지. 그 다음부터는 총 6개가 있네요. 0부터 시작해서 5번째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100이 들어가 있네요. 100. 100으로 입력한 그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배열을 만들 때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배열 생성 표현식을 쓴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5개를 만든다. 그리고 각각의 요소에 접근할 때는 배열 이름과 함께 꺽쇠 표시를 한다. 그리고 배열은 0번째부터 시작해서 배열 크기의 -1 크기만큼 4번째에 5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length 프로퍼티가 자동으로 배열을 만들 때 컴파일러는 만들어준다. length라는 것은 배열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0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배열 크기는 5가 되죠. 그런데 첨자는 4에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같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은 컴파일 또는 논리 오류가 발생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적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배열 내에 접근할 때는 여기 앞에 있는 것 마냥 배열 이름과 첨자, 카운터 0부터 시작해서 배열 크기 바로 전까지, 즉 4까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배열 크기 현재 5개지만 크기를 변경해야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resize라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클래스의 이름을 갖고 메소드를 호출한다. 그리고 첫 번째 인자는 배열 이름 5개가 현재 들어가 있는 배열 이름, 그리고 얼마만큼 늘릴 거냐, 6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5라는 첨자에 있는 곳에 값을 100을 할당하는 것.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배열 사이즈, 리사이즈를 하는 내용입니다. 교재에 있는 코드를 살펴봅시다. 자, 정수형의 5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한다. 그리고 그 주소를 array라는 지역 변수의 값을 할당한다. 즉 array 내에는 오른편에 있는 5개의 정수형을 만든 메모리 공간에 주소가 저장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포문을 돌리면서 array.length라는 프로퍼티를 호출했습니다. 즉 배열의 크기 5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각각에 있는 배열 요소는 0부터 시작을 한다. 0부터. 그래서 array에 있는 조금 전에 만든 이 array라는 배열 이름에 꺽쇠를 써서 카운터 0부터 시작하는 값을 읽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카운터가 4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출력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값을 앞에서 예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값을 변경을 했지만 배열을 처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모두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열을 생성하면서 우리 앞의 예제에서는 new라는 키워드를 썼습니다. 자,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출력 결과를 보게 되면 모두 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숫자인 경우에는 배열을 만들어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초기화가 숫자인 경우에는 0이 되고, 그리고 불 타입인 경우에는 false로 초기화됩니다. 물론 참조 타입인 경우에는 null로 초기화됩니다. 근데 배열 이니셜라이저, 즉 꺽쇠로 표시를 해갖고 초기화까지 하는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나 볼까요? 자, 앞에서는 이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에 new라는 키워드를 썼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new라는 키워드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브레이스 중괄호를 더 갖고 각각의 숫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 컴파일러는 오른편에 있는 이 숫자를 보고 이것은 배열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값들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5개의 정수형을 포함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구나 해서 배열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열 내에 0번째는 32, 1번째는 27, 2번째는 64, 3번째는 18, 그리고 4번째는 95라는 값을 만들어 놓은 배열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배열의 주소를 array라는 지역 변수의 값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력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에 예제에서는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초기화를 했어요. 자, 이러지 말고 이 부분까지 삭제를 하고, 자, new라는 키워드를 제외하고 브레이스를 둡니다. 그리고 10, 20, 30, 40, 50. 자, 이렇게 하고 끝에 세마이콜론.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배열을 만들면서 초기화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빼도록 하죠. 자, 출력 결과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new라는 키워드를 쓰지 말고 바로 브레이스를 더 갖고 중괄호를 둬서 각각의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배열이 만들어지고 이 배열 내의 각 요소에 10, 20, 30, 40, 50이 초기화되고 그 주소를 array라는 지역 변수에 할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5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배열을 만들고 이 배열 내에 각 요소에 짝수 정수를 하나씩 할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상수가 다시 한번 나오네요. 7장에서도 나왔었죠. 상수는 선언될 때 초기화되면 그 값은 이후에 수정할 수 없는 것을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수의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파스칼 명령 규칙을 사용하게 됩니다. array length, 이것을 상수로 정의했네요. const라는 키워드를 써서 정수형 상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값을 5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이 array length는 이 아랫부분 어딘가에서 다른 값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const라는 상수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array length라는 상수를 통해 갖고 배열의 크기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5개의 요소를 갖는 배열 메모리를 만들고 이 메모리를 주소를 array라는 변수로 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문이 돌아가면서 0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4번째까지 돌아가면서 각각의 요소, 즉 0부터 시작을 해서 1, 2, 3, 4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짝수라는 표현식을 써갖고 값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문을 써서 다시 한번 화면에 출력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출력 결과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상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수를 사용하게 되면 숫자만 사용한 것에 비해 가독성이 우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수를 쓰게 되면 이후에 코드를 변경할 때, 즉 여기는 5개의 배열을 5개의 요소를 갖는 배열을 정의를 했는데 나중에 10개의 배열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5라는 대신 10이라고 바꿔주게 되면 이 아래 array length라고 표현된 상수들이 모두 10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선언된 이 상수의 값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이 상수와 연결된 모든 값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상수를 안 쓰게 되면 5에서 10으로 바뀌었다면 어떤 5가 10으로 바꿔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는 이렇게 자주 쓰는 숫자는 상수로 표현해 갖고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프로그램 습관입니다. 그리고 상수를 쓰는 이유가 되겠죠.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연결해 갖고 리터럴, 즉 코드상에서 보면 숫자 5는 문자입니다. 이런 문자 대신 명명된 상수, 앞쪽에서 array length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상수로 크기를 정의를 하게 되면 코드가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만약 코드상에 숫자 5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숫자 5가 들어가 있다. 그 경우에 배열 크기를 의미하는 것과 다른 의미의 숫자 5, 이것 사이에 서로 혼란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런 혼란들을 매직 넘버라고 얘기합니다. 숫자를 통해 갖고 마치 매직아이처럼 서로 혼돈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상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상수를 설명하게 되면 어레이 랭스와 같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배열의 크기구나 하는 것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가 숫자로만 나열되는 때보다는 이렇게 상수와 같이 이름으로 갖고 있는 숫자, 이걸 사용하게 되면 코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앞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상수를 초기화한 이후에 이 상수값을 다른 값으로 할당하게 되면 컴파일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예제서와 같이 어레이 랭스를 10으로 현재 초기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자, 상수는 변경할 수 없는 값인데 변경했다. 그래서 상수를 초기화한 이후에는 이 값을 변경하게 되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자, 만약에 상수를 초기화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만약 이 상수에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은 쓰레기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값이 들어가게 돼요. 따라서 상수는 반드시 선언된 이후에 초기화를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배열을 사용해 봅시다. 10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배열 요소들을 모두 합산하는 예제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배열을 이니셜라이저를 통해 갖고 만들었습니다. 초기화까지 할 수 있도록. new라는 키워드를 쓰지 않고 브레이스를 둬서 초기화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럼 컴파일러는 이 요소, 10개의 요소를 보고 10개의 정수형을 입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이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어레이라는 변수에 할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포문을 돌아가면서 전체 토탈 값에 각각의 요소 값, 0번째 카운터 0인 경우에는 어레이 주소에 있는 0번째 값을 읽어온다. 그럼 87이 오겠죠. 그럼 토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운터가 하나 더 증가가 되게 되면은 1이 되겠죠. 그러면 1번째는 68이 됩니다. 어레이의 주소를 따라가서 1번째에 있는 값을 읽어오고 그 1번째에 있는 값을 이전 토탈 누적에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카운터가 2가 되면 어레이의 주소를 따라가서 거기에 있는 2의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94가 되겠죠. 94 값을 읽어오고 그 값을 토탈에 누적하는,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여기 있는 10개의 요소들 값을 모두 토탈에 누적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은 for each 명령문입니다. for each 명령문은 대부분 배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for each 명령문은 for 명령문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자, for each라는 키워드를 쓰고 for each의 헤드 부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타입명, 그리고 반복 변수, 그리고 in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그 다음에 반복해야 될 대상 배열, 배열의 이름을 in 다음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for 명령문과 마찬가지로 브레이스를 사이에 두고 이 안에서 작업이 수행되게 됩니다. 자, 배열 요소 타입, 이것은 반드시 배열에 있는 요소 타입과 일치해야 됩니다. 즉, 배열에 있는 타입, 배열 요소, 이 어레이 네임이라는 배열 요소에 있는 타입, 정수형이면 정수형, 플로트면 플로트. 자, 이런 타입과 이 타입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배열 요소 내에 있는 타입과 일치하는 타입이 이 첫 번째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for each 명령문을 사용해서 배열 내에 있는 각 요소의 값들을 합산하는 예제입니다. 자, 이 예제를 볼까요? 자, 10개의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의 주소를 어레이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주소를 할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 for each라는 명령문이 썼습니다. 이 코드는 앞에서 우리가 for문을 썼던 기억이 나죠. for문. 그리고 카운터를 통해 갖고 배열의 색인을 통해서
각각의 요소의 값을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for each 명령문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배열, 즉 대상, 검색하고자 하는 대상, 배열 이름을 in 다음에 놓고, 그리고 각 요소의 타입과 동일한, 여기서는 인티저죠. 정수형. 그것을 넘버의 앞부분에 놓게 됩니다. 즉 넘버라는 지역 변수, 이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넘버는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블럭 안을 빠져나가면은 소멸되는 지역 변수를 갖고 있어요. 어쨌든 어레이라는 배열 속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꺼내와서 그것을 넘버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우선 87이 토탈에 누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68이 넘버에 들어가서 토탈에 누적되고, 그 다음에 94가 넘버에 들어가서 토탈에 누적되고, 그 다음에 100이 넘버에 들어가서 토탈에 누적이 될 겁니다. 따라서 for 명령문을 썼을 때보다는 좀 더 코드가 간단하게 되겠죠. for each 명령문 바디에 있는 반복 변수 값, 이것을 변경하면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넘버, 여기에 100을 이 안에서 값을 할당했어요.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컴파일 오류가 돼요. 따라서 이 반복 변수는 이 바디 안에서 절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변수는, 반복 변수는 배열 속에 있는 각 요소를 가져와서 저장할 수 있는, 즉 읽기 전용입니다. 읽기 전용. 그래서 반복 변수의 값을 변경하면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됩니다. 또한 정리해서 보게 되면은 이 반복 변수는 배열 요소 값에 억세스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어레이에 있는 이 각각의 요소들을 가져와서 억세스할 수 있습니다. 즉 87, 68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만 할 수 있는 거죠. 이 안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배열 속에 있는 각 요소의 값들을 가져와서 이 값들에 대한 성적 분포를 막대형 차트로 표현하는 예제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바 타입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바 타입은 주로 지역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자, 예제로 가서, 자, 바 타입, 그리고 변수 이름은 num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 초기화 값은 100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출력 결과를 한번 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100이 나왔습니다. 컴파일러는 바 타입을 보고 오른쪽에 있는 초기화 타입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정수형으로 선언됐어요. 그러면은 컴파일러는 num이라는 지역 변수는 정수형이구나. 그래서 이 아래에서는 num이라고 써있는 이 지역 변수를 모두 정수형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값을 정수형이 아닌 문자열로 바꿔볼까요? 슈퍼맨. 문자열로 바꿨습니다. 출력 결과를 볼까요? 슈퍼맨. 문자열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데이터 타입, 초기화 데이터 타입, 문자열입니다. 그러면 num은 컴파일러에 의해서 문자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서 num이라는 놈은 다시 사용했을 때 여기서는 문자열이 되는 거죠. 즉, 바 타입은 초기화되는 시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타입을 컴파일러가 유출을 해서 해당 지역 변수의 타입을 이 오른편에 있는 타입과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바 타입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배열 속에 있는 각 요소의 값들을 가지고 막대형 차트를 만드는 예제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바 타입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바 타입은 지역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그렇지만 가변적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변적이라는 말, 자, 예제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바 타입을 선언했습니다. 지역 변수 이름은 num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숫자 100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출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100이 화면에 출력이 됐습니다. 자, 바 타입은 할당 연산자, 초기화를 위해서 쓰는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에 있는 타입을 컴파일러가 유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숫자 100이 들어갔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정수형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렇다게 되면은 num이라는 이 지역 변수는 이 아랫부분에서는 모두 정수형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초기화
값, 이것을 보고 컴파일러가 유출을 해서 변수의 타입을 지정을 하게 되는 것. 가변적이죠.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변수 이름의 타입을 컴파일러가 유추해내는 것. 이게 바 타입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문자열을 집어넣어 볼까요? 슈퍼맨.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유형이 문자열입니다. 그러면 num은 이 아래에서 다시 사용했을 경우에 문자열로 인식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슈퍼맨이라는 것이 화면에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초기화되는 시점에서 변수가 초기화되는 시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타입을 컴파일러가 유출을 해서 이 변수의 타입을 지정을 하는 것. 이게 바 타입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예제에서는 array라는 배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0번째 요소에는 0부터 9에 해당되는 성적의 인원수, 그리고 7인 경우에는 70점대에 해당되는 학생의 인원수, 그리고 10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100의 점수를 갖고 있는 학생의 인원수, 이 숫자 값이 각 요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 배열 요소 1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0번째에 해당되는 것, 이것은 0점부터 9점 사이에 있는 학생의 인원수, 1번째에 있는 것은 10점부터 19점 사이에 있는 학생의 인원수, 2번째에 있는 것은 20점부터 29점 사이에 있는 학생의 인원수, 그리고 마지막 11번째에 있는 1은 100점을 맞은 학생의 인원수가 됩니다. 자, 0점대, 그리고 10점대, 20점대, 그리고 100점대, 총 11개의 배열을 갖고 있는, 배열 요소를 갖고 있는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의 주소를 array라는 지역 변수에 할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카운터라는 지역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할당 연산자의 오른쪽 초기화되는 이 숫자 값을 보고 이 카운터의 타입을 컴파일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카운터는 정수형이 되겠죠. 정수형. 자, 카운터 총 11번을 포문을 돌아가면서 이 안에 있는 작업들이 수행이 됩니다. 우선 이 부문 안에 카운터, 만약에 이 카운터가 10인 경우에는 화면에 이러한 출력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10이 아닌 그 외의 숫자 0, 1, 2, 3, 4, 5, 6, 7, 8, 9 이런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은 표현식을 사용해서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자, 이 if else문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for에 해당되는 부분, 이 아래에 있는 부분, 이것은 각 요소의 값을 읽어와서 별을 표시하는 것, 즉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카운터가 0인 경우, 자, 카운터 0은 10이 같다. 거짓말입니다. else로 갑니다. 카운터가 0, 0 곱하기 10은 0. 그거를 d, 정수형 형태로 2, 두 자리로 표현해라.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를 정수형인 두 자리로 표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0, 0으로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센터바가 있네요. 여기 센터바. 그 다음에 카운터 0, 0 곱하기 10은 0, 더하기 9. 그럼 9가 되겠죠. 9를 D, 정수형 형태로 두 자리로 표현해라. 그러면은 0, 9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끝에 콜론이 있고.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 카운터. array의 주소를 따라가서 0번째에 있는 값을 읽어오는 겁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0이네요. 0. 자, 스타스 0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간다고 했죠? 포문에서 가운데로 간다고 했어요. 0은 0보다 작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이 안으로 못 들어가고 빠져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화면에 아무런 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 카운터가 하나가 더 증가됐습니다. 1이 됐습니다. 1은 10과 같다. 거짓말입니다. else로 갑니다. 카운터 1, 1 곱하기 10은 10. D, 정수형으로 표현해라. 두 자리로. 그러면 10이 되죠. 10이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바 표시됐죠. 그 다음에
카운터 1 곱하기 10, 10이 되겠죠. 10 더하기 9, 19가 됩니다. 이 19를 D 정수형으로 2 두 자리로 표현해라. 19를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컬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카운터가 1이라고 했죠. 어레이의 주소를 따라가서 1번째 있는 값을 읽어옵니다. 0이네요. 마찬가지로 스타스가 0이 됐기 때문에 0은 0보다 작다. 거짓말입니다. 빠져나오죠. 아무것도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다가 7번째로 갑니다. 7번째. 여섯 번째로 되겠네요. 0, 1, 2, 3, 4, 5, 6. 여섯 번째에 됩니다. 그럼 카운터가 6이 되겠죠. 6은 10과 같다. 거짓말입니다. else로 갑니다. 카운터 6, 6 곱하기 10, 60입니다. D 정수형으로 두 자리로 표현해라.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60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센터바 표시되고 6 곱하기 10, 60입니다. 60 더하기 9는 69. 그거를 정수형 형태로 두 자리로 표현해라. 그러면 69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포문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레이의 여섯 번째에 있는 어레이의 주소에 있는 여섯 번째 요소의 값을 읽어오라. 그러면은 1이 됩니다. 1. 그러면 이 부분이 1이 되겠죠. 스타스 0으로 초기화 됐습니다. 자, 0은 스타스 0, 1보다 작다. 참입니다.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별을 하나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별이 하나 표시됐죠. 그 다음에 스타스 0에서 1로 하나 증가됐습니다. 1은 1보다 작다. 거짓말입니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별 하나를 표시하고 포문을 빠져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카운터가 7인 경우 7은 10보다 같다. 거짓말입니다. 7 곱하기 10, 70. 정수형 두 자리를 표현하는 것. 70. 그 다음에 센터바. 그 다음에 7 곱하기 10은 70 더하기 9. 79입니다. 마찬가지 정수형 두 자리를 표현합니다. 79. 자, 그 다음에 카운터가 7이었습니다. 어레이의 주소를 따라가서 7번째에 있는 값을 읽어옵니다. 2가 되죠. 자, 2. 스타스 0으로 초기화 됐습니다. 2는 2보다 작다. 참입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별을 표시를 해주죠. 그러면 첫 번째 별이 표시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스가 1이 됐습니다. 0에서 1이 됐어요. 1은 2보다 작다. 참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별을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스타스 3이 됩니다. 2가 되죠. 2. 2는 어레이에 있는 7번째 값 2. 2는 2보다 작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포문을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두 개만 표시되고 나오게 됩니다. 자, 8도 해볼까요? 8. 카운터가 8인 경우, 자, 8은 10보다 같지 않기 때문에 else 쪽으로 갑니다. 8 곱하기 10은 80. 두 자리를 표현하고 센터바 8 곱하기 10은 80 더하기 9. 89. 두 자리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89 센터바 89. 두 자리로 표현됐죠. 그 다음에 8에 해당되는 어레이의 요소를 따라갑니다. 그럼 4가 되죠. 4의 값을 갖고 옵니다. 스타스 0으로 출발합니다. 0은 4보다 작다. 참입니다. 별을 표시해요. 그리고 스타스 하나가 더 증가됩니다. 1이 됩니다. 1은 4보다 작다. 참입니다. 또 별 표시. 스타스 2가 됩니다. 2는 4보다 작다. 참입니다. 또 표시. 스타스 3이 됩니다. 3은 4보다 작다. 참입니다. 또 표시. 4개의 별을 표시한 다음에 스타스가 4가 됩니다. 4는 4보다 작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별 4개를 표시하고 포문을 빠져나와서 이렇게 별 4개를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되면서 앞부분 if else 쪽은 이 오른쪽 평면을 오른쪽에 있는 출력물을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포문은 요소 어레이의 주소를 따라가서 카운터 색인을 갖고 있는 값을 읽어와서 포문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별 표시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코드를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만약에 안 되면은 주요 지점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더 갖고 주요 지점,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이 브레이크 지점을 두고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표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에서는 우리가 랜덤 클래스를 이용해 갖고 임의의 숫자를 뽑아오고 그 뽑아온 숫자를 바탕으로 주사위 던지기 하는 예제를 살펴봤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예제는 이 주사위 던지기 앱의 배열 버전, 즉 배열 내용이 추가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랜덤 넘버스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변 변수 타입인 바 타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컴파일러는 할당 연산자의 오른쪽에 있는 유형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랜덤 클래스의 생성자를 사용했네요. 즉 랜덤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랜덤 넘버스는 랜덤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만들어진 객체가 되겠죠. 자, 두 번째 프리퀀시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가변 변수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자, 오른쪽을 보면은 정수형 형태의 7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메모리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7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배열을 만들고 이 배열의 주소를 프리퀀시, 이 변수의 주소값을 할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프리퀀시라는 배열의 주소를 따라가서 이 주소에 있는 각각의 요소를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포문 안에서는 6000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 안에 앞쪽에 증감 연산자와 그리고 배열 내에 있는 꺽쇠가 있습니다. 자, 배열 내에 있는 꺽쇠와 앞에 증감 연산자,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높은지 살펴볼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배열 속에 요소를 접근할 수 있는 꺽쇠 연산자, 그리고 증감 연산자, 앞쪽에 붙는 증감 연산자, 꺽쇠가 먼저 우선순위가 높네요. 그러면 이 배열 내에 있는 이 꺽쇠 내부부터 처리를 해야 됩니다. 랜덤 넘버스라는 객체, 여기로부터 next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인자는 1과 7, 그렇게 되면은 1과 6 사이에 있는 임의의 숫자를 뽑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6이라는 숫자를 뽑아왔다. 그러면은 frequency, 꺽쇠 6, 즉 프리퀀시에 있는 6번째 요소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소에 접근을 해갖고 현재 있는 값에 마지막으로 증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이 되겠죠. 1. 다시 포문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롤이 두 번째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랜덤 넘스의 넥스트 메소드로 취해서 1과 6 사이에 있는 임의의 숫자를 뽑아옵니다. 이때 숫자 1이 뽑혀져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프리퀀시의 1번째, 즉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요소에 접근을 해서 마지막으로 증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0이 1이 되겠죠. 다시 롤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넥스트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 경우에 6이라는 숫자가 뽑혀져 왔습니다. 그러면 프리퀀시, 이 배열의 주소를 따라가서 여섯 번째, 즉 여기에 끝부분에 되겠죠. 조금 전에 1이라는 값으로 변경됐었던 값. 그 값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1이었던 게 2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프리퀀시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은 이 임의의 숫자가 몇 번 빈도로 발생됐느냐, 몇 번 횟수로 발생됐느냐, 이것들을 각각의 요소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빈도가 나옴에 따라서 각각 한 번씩 증가를 하게 되는 것. 증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6번이 나온 누적 횟수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하나의 배열 형태로 프리퀀시라는 배열 형태의 요소의 빈도수를 6이 나온 빈도수, 5가 나온 빈도수 이런 것들을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누적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즉 단일 배열을 통해 갖고 이전 7장에서는 1이 나온 횟수, 2가 나온 횟수, 3이 나온 횟수 각각의 지역 변수를 설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것은 배열 속의 요소들을 이용을 해갖고, 즉 단일 배열 이름을 통해 갖고 요소에 접근해서 각각 요소의 값들을 갱신하는 것,
빈도수를 갱신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나와 있는 코드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누적됐다면 마지막으로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리퀀시는 랭스 총 7개가 되겠죠. 7개. 1부터 시작해서 6 이전 값까지.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빈도수가 프리퀀시에 있는 0번째, 0번째는 없겠네요. 1번째, 즉 1이 나오는 횟수, 프리퀀시에 1이 나오는 횟수, 그럼 여기에 누적된 숫자가 화면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2, 프리퀀시에 2의 접근, 그러면 0, 1, 2, 여기에 누적된 숫자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6에 해당되는 것, 즉 프리퀀시 6에 해당되는 요소, 여기에 누적된 빈도수의 값을 읽어와서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참고로 프리퀀시 0은 어디 갔을까요? 0에 해당되는 값. 자, 이것은 현재 이 코드에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0이 나온 횟수는 없겠죠.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숫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0번 숫자가 나온, 0이라는 숫자가 나온 주사위 횟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프리퀀시를, 페이스를 0으로 해놓고 출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페이스 0에 해당되는 것, 이 값은 0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초기 최초에 갖고 있었던 0 값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주사위는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이렇게 값들만 누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내용, 묵시적으로 타입이 지정된 것, 이건 바 타입을 의미합니다. new 없이 이니셜라이저 목록, 즉 여기 나와 있는 것 마냥 여기에 프리퀀시 new를 사용하지 않고 동일하지만 이니셜라이저를 썼다. 자, 여기 좀 풀어지면 안 되겠죠. 여기에 초기화 브레이스를 더 갖고 10, 20, 30, 40, 50, 60, 70, 7개니까 하고 이니셜라이저를 써갖고 사용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자, 묵시적으로 지정된 타입, 즉 바 타입을 의미합니다. 바 타입. 이 바 타입은 반드시 new를 사용해 갖고 배열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컴파일러는 이 프리퀀시라는 바 타입, 즉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배열인지 각각의 초기화 값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 타입으로 지정된 지역 변수가 new, brace, 꺽쇠 없이 이니셜라이저 목록, 즉 이런 이니셜라이저 목록을 통해 갖고 초기화되면은 컴파일러는 이 배열이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됩니다. 이 예제는 예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명의 학생들에게 음식의 품질을 평가하도록 하고 각각의 평가 결과가 몇 명이 답변을 했는지 이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즉 1을 평가한 학생들의 수, 2를 평가하는 학생들의 수, 그리고 5를 평가하는 학생들의 수를 화면에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앱이 실행될 때, 즉 컴파일하고 빌드하고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사용자가 그 실행 파일을 수행해야 할 때 그걸 런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배열의 요소 색인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모든 색인은 0보다 크고 배열의 총 길이보다 하나 작아야 됩니다. 즉 3개의 배열을 만들었다, 3개의 요소를 갖는 배열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0번째 요소, 1번째 요소, 2번째 요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런타임 때 색인 범위 밖의 요소에 억세스 하려고 하면, 즉 앞에서 3개가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5번째 요소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컴파일러는 index out of range라는 예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범위를 벗어난 색인을 갖고 있다라는 예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실행될 때, 프로그램 실행될 때 오류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것들이 예외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스폰스라는 배열은 이니셜라이저를 썼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했어요. 0번째 학생은 1이라는 평가를 냈고 1번째 학생은 2라는 평가를 했고
2라는 학생은 5라는 평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0부터 시작해서 19번째 이 학생은 14라는 값을 입력을 했어요. 자, 음식의 평가는 1부터 5까지 입력을 해야 되는데 14라는 무의미한, 무효한 값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퀀시라는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자, 정수형 6개를 가지고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요소를 갖고 있고 이 배열의 주소를 프리퀀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요소 값은 모두 0으로 초기화된 상태예요. 자, 포문이 돌아갑니다. 리스폰스의 랭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개가 있습니다. 0부터 시작해서 19번째까지 총 20개가 있어요. 자, 0부터 시작을 합니다. 트라이 블럭과 캐치 블럭이 나옵니다. 자, 프로그래머는 이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런타임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라고 해서 트라이 블럭으로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안에 프리퀀시 안에 리스폰스라는 배열이 또 있네요. 자, 안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리스폰스의 answer 0번째부터 시작을 합니다. 프리퀀시의 0번째. 아니, 리스폰스의 0번째네요. 리스폰스의 0번째는 1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퀀시 1, 즉 0, 1 이 부분에 값을 하나를 더 더합니다. 1이라는 반응을 했던, 대답을 했던 학생이 1명. 그 다음에 포문을 다시 돌아갑니다. answer가 1번째. 리스폰스의 answer 1 어딘가요? 여기네요. 2, 숫자 2를 읽어옵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2, 그러면 0, 1, 2. 현재 0이지만 하나를 더 증가를 하게 되면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포문이 돌아갑니다. 이런 과정을 수행하면서 answer가 19가 되는 시점. 자, 들어가 볼까요? 리스폰스 19 어딜까요? 리스폰스의 메모리 영역을 찾아가서 19번째 요소를 가져옵니다. 14가 되네요. 자, 프리퀀시의 14번째 어딘가요? 프리퀀시는 0부터 시작해서 5 사이에 있습니다.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그런데 프리퀀시의 14의 위치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없습니다. 이 경우에 런타임 때, 즉 실행될 때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 오류는 트라이 블럭에서 빠져나와서 캐치 쪽으로 제어권이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면서 index out of range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객체 이름은 EX. 이건 누가 만드나요? 시스템이 만듭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EX라는 객체를 만들고 그 EX의 객체에 있는 프로퍼티, 즉 메시지라는 프로퍼티를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출력된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범위 밖에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거죠. 이 메시지 출력은 24번째 줄에 있는 EX 객체에 있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만들어진 화면의 출력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현재 answer가 19였고 리스폰스 answer 19번째에 있는 리스폰스의 값은 14다라는 것. 이것을 화면에 함께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이 특정 영역에 런타임 때 오류가 발생되는 주요 지점에 트라이 블럭을 만들어 놓고 이 블럭에서 어느 시점에서 런타임 오류가 발생됐다. 그러면 캐치 블럭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에 있는 프로퍼티를 이용해 갖고 오류의 메시지를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갖고 트라이 블럭, 캐치 블럭이 형성이 됩니다.